제10회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특강은 연사님의 발표, 사전 질문 및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 슬기로운 랩실 생활을 주제로 정종범 선생님께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정종범 선생님께서는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신 뒤 교과교육학과 컴퓨터교육 전공으로 석박사 통합과정을 수료하셨고 현재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이십니다. 정종범 선생님께서는 2021년 퍼듀대학의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오셨으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학교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와, 네, 엄청난 분이신데요. 모시려면 또 뜨거운 환영이 있어야겠죠. 정종범 선생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모두 카메라를 켜고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는 것 같고, 예, 방금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는, 저도 사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 박사 과정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슬기로운 랩실 생활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의도는 뭐였냐면은, 제가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던 2018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쯤에 저한테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해주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 이제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시겠지만 학생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제 본인 스스로도 확신이 많이 없으신 상태이실 것 같아요. 물론 미리 정하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랩실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실적 창출하는 것까지 혹시 그 팁이 있다면 좀 더 좋은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제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서, 예, 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18년에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이후에 이제 2020년에는 그 UCSB 방문연구원으로 한 3개월 정도 갔다 왔고, 그리고 2021년에는 퍼듀대학교에 6개월 정도 방문연구원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에 박사 수료를 하고 나서 현재 전문연구요원 그 복무 중에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운이 좋게도 글로벌 융합학부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가상 증강현실 제작 실습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퍼블리케이션은 보통 연구 실적을 따진다고 할 때 제1저자 기준으로 따지는데, 네, 국제 표준이라든지 특허 같은 부분은 그렇게 따지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저자로 들어간 부분들은 다 넣어봤습니다. 저는 운 좋게 기회가 많이 있었어서 이렇게 좀 편수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워드 관련해서는 이제 2021년 정도부터 제가 알고 있었던 거에 의하면 성균관대학교에서도 리서치 매터스라든지 아니면 대학원생 논문 대상 등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운 좋게 대상을 수상을 했고 작년에, 그리고 갔다 온 바로는 이공계열에서 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상을 했는데, 그중에 저만 인사캠에서 이제 학생이 갔었고, 이제 나머지는 다 자과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신기했었는데, 아마 계속 그 시간이 진행이 되면은 인사캠에서도 이제 몇 분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예, 되게 좋은 제도니까 참여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작하는 데 있어서 관심 분야 찾기를 먼저 넣었는데, 모든 연구실이 다 똑같은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떤 특정한 분야를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걸 관심 분야를 찾는 데 있어서 그 한두 가지의 단편적인 경험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학부 수업을 일단 다양하게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설령 그게 내 전공 수업이 아니더라도 저는 굳이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전공 경영학을 했었는데, CAD를 배우고 싶어서 건축학과 전공을 수강을 했었고,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들어보면서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뭔지를 좀 찾아봤었습니다. 사실 좀 진부한 얘기긴 하지만 이게 이제 주변에서 아무리 말을 해줘도 본인이 그
이걸 체화하지 못하면은 이게 별로 효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과 달리 의외로 진로랑 관심 분야를 미리 정하고 대학 생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대신 정했다면 그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다양하게 들으라는 것과 그리고 학교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그리고 우수학부생 연구학점제 등의 제도도 연구를 미리 맛봐볼 수 있는 좋은 제도고 학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특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여기 슬라이드 좌측 하단에 나온 공지는 뭐냐면 글로벌 융합학부에서 이제 컬텍이라는 전공에서의 그 캡스톤 프로젝트 공모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훨씬 더 예산이라든지 규모도 훨씬 크고 그리고 그 과제의 참여 수준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그거를 잘 갈무리를 해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우측에 보시는 거는 제가 저번 12월에 진행을 했던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특강인데,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을 했을 때 꽤 많은 학생들이 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굉장히 만족을 했었고, 듣는 학생들도 물론 제 앞에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다들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것 같았어서 이런 종류의 특강이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찾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거를 수강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에게 맞는 랩실이 뭘까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흔히 요새 인공지능 분야가 많이 뜨면서 관련 도메인 원래 도메인이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에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랩실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네, 어떤 분야가 인기가 많느냐, 어떤 분야가 유망한가, 이거는 사실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일단 이 분야를 재밌어 하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재미와는 별개로 노력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잘 나오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의 노력을 들여서 1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그리고 10의 노력을 들여서 20이 나오는 분야가 있어요. 이제 그게 사람별로 좀 다른데 이게 결국 해보기 전엔 모르는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게 투자 효율이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본인이 느끼는 재미와 투자 시간에 따라서 이게 크게 좌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관심이 있어야 계속 시간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해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이제 석사 과정을 시작을 하고 그 전부터 계속 학부 연구생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컨볼루전 뉴럴 네트워크 CNN 관련해서 좀 정리를 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 부분보다는 그 영상 압축 쪽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분야를 파보고 나에게 맞는 거를 찾는 게 그만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기 전에 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랑 해보고 나서 난 이게 제일 잘 맞았어 하는 거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재생이 될까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입니다. No, actually, sir, that's a surveillance drone with outstanding solar cells. It's Indian. Take a seat. So, we got Tom's scores back. He's gonna make an excellent farmer. Yeah, he's got a knack for it. What about college? Well, the university only takes a handful. They don't really have the resources I to... still pay my taxes. Now, where's that money go? There's no more armies. No, it doesn't go to the university. Look, Coop, you have to be realistic. You're ruling my son out for college now? The kid's 15. Tom's score simply isn't high enough. What's your waistline? Oh, what, 32? I'm about 33 inseam. I'm not sure I see what you're getting at. Are you telling me it takes two numbers to measure your own ass, but only one to measure my son's future? 예, 제가 보면서 좀 인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
이 세계관이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가 상당히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정과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소수의 학생들만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은 여기 이분의 아들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대학보다는 농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또 나왔지만은 바지 하나를 고를 때도 굉장히 많은 것을 고려를 하는데 성적 하나만 가지고 애의 미래를 바로 결정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옷 하나를 고를 때도 고려할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진로는 옷보다는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남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단편적인 경험 한두 개 정도만 가지고 그 평생 갈 진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좀 자주 봤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 결국에 이 잡을 가지고 계속 쭉 간다고 하면은 좀 더 고민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간에 바꾸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전공 분야를 바꾼다든지 등의 경우도 있지만은 한 분야를 딱 잡고 처음부터 그 분야로 쭉 나가는 게 아무래도 관성면에서는 좀 더 좋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노력 관련한 이슈인데 이제 미국 제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의 자서전 이름이 Why Not the Best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은 이 당시에 해군 대위로 재직 중일 때 하이먼 리커버 해군 제독과의 면접을 했을 때 이제 너의 성적에 최선을 다했냐, 그러니까 너의 석차가 820명 중에 59등 정도인데 최선을 다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항상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그때 이 해군 제독이 했던 말이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데 이게 물론 항상 사람이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죠. 전속력으로 달릴 수는 없는데 결국 미래가 걸린 일 그리고 내 진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설렁설렁 하는 것보다는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대학원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것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어요. 흔히 학부 연구생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게 대학원 생활의 체험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것도 대학원 진학 전에 이제 모르다가 이제 막판에 그 대학원 지원을 바로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학부 연구생 생활부터 시작하고 나서 하는 게 이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컨택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부 연구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더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학부 연구생 경험 자체가 나중에 그 대학원 진학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원하는 분야를 찾고 뭐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서 어떤 특정 분야, 영상 처리 분야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분야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는 해당 분야의 학과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은 전부 다 이제 어떤 대학 그리고 어떤 학과 정도까지만 쳐도 그 학과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고 학과 홈페이지에서는 보통 교수 소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교수 소개 홈페이지를 가면 그 교수의 프로필과 그리고 이제 랩 홈페이지 링크까지 다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랩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내가 이 분야를 해서 정말 잘 맞을까? 좀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을까를 미리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몇 개 마음에 드는 후보 랩실을 찾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흔히 CV라고 하는 이제 본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지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학부 연구생을 미리부터 해서 좀 실적이 몇 개 쌓이는 그런 학생들도 있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생이 실적이 적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연구 분야에 대한 열정과 동기,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컨택 메일을 봤을 때 이게 여러 랩실에 보내다 보니까 이제 좀 일률적으로 메일을 건조하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뽑는 입장에서는 별로 힘이 나진 않죠. 근데 정말 그 지원하려는 지도 교수님의 논문을 몇 개 읽어보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눈이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교수님께 컨택 메일을 정중하게 작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실에 소속돼 있는 학생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 이후에 학부 연구생 생활이 확정이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오너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는 저렇게 돼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내가 원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들어갔으면은 거기서 설렁설렁 시간을 때우다가 가는 것보다는 좋은 기록과 성과를 하나라도 만드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느 쪽으로 가든 이거는 다 공통된 일일 텐데 능력 있는 학생을 싫어하는 교수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고 이왕 학부 연구생을 선택을 했으면 그러니까 이 뒤에 슬라이드에도 나오지만은 안 바쁜 대학원생은 없거든요. 근데 안 바쁜 학부생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반드시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실적을 쌓기 전에 뭔가 처리해야 되는 일은 항상 넘쳐납니다. 항상 누군가에겐 다 익스큐즈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실적을 창출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가면서 투자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그런 실적 같은 것들이 대학원 진학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잡을 구할 때도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학부 졸업 이후에 바로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제가 대학원에 있으면서 학부 연구생을 받고 그리고 같이 공동 연구를 했을 때 좋은 실적을 기록한 학생들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뭐 학술 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고 이 상 받은 경험과 물론 본인이 더 잘해서도 있겠지만은 이 상 받은 경험과 연구 경험을 잘 살려서 좋은 기업을 간 사례도 존재하고 이 우측에 보시는 거는 제 작년에 제 수업을 듣고 그 캡스톤 디자인을 나가서 좋은 결과를 받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 실적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학부, 모든 학과, 모든 전공이 다 그렇겠지만은 다 졸업 요건이 있죠. 근데 말 그대로 이 졸업 요건은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는 상품이 있지만은 이제 석사, 박사에서의 수료 및 졸업 요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학부 때 좀 익숙하지 않던 국제학술대회라든지 학술지, 특허, 프로그램 등의 등록을 요구합니다. 뭐 이 중에서도 뭐 SCI급 저널이라고 하는 이제 좋은 국제 그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대해서는 이거를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가냐로 좀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위 25%는 Q1, 상위 50%까지는 Q2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성균관대에서는 국내 저널에 대해서는 국내 A와 국내 B 등의 그 등급으로 지정을 하고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사진은 슈퍼 인텔리전스 학과의 수료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공계열 기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컴퓨터 사이언스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네, 기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학술대회 논문을 2편 이상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 A급 논문 2편 이상 게재 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정말 최소 요건이고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잡을 더 안정적으로 구하고자 한다면은 이것 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수료 요건이 이렇게 개수로도 나와 있지만 그 개수가 아니라 그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랭킹으로도 따지기도 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졸업할 때 그 개수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의 등급 그러니까 실적의 질 역시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잡을 더 수월하게 찾기 위해서는 이 수료 조건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을 좀 더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대학원 생활하면서 좀 의미 있게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인데, 근데 이게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서도 이제 멀티미디어 컴퓨팅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영상 압축 국제 표준화 쪽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과하거나 아니면 좀 적어 보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학점은 24학점 기준으로 1, 2, 3학기에 9학점, 9학점, 6학점을 수강하시길 권장을 드리고, 막학기에는 이제 졸업이나 취업 준비 등으로 좀 바쁘실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들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저자 기준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석사 졸업하기 전에는 SCI 저널 2건과 KCI 저널 1건, 그리고 국내 국제학술대회 논문 각 1건, 그리고 옵셔널리 특허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을 창출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사실 이 개수를 쓰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권장할 만한 수준인 건지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 타임라인을 그려봤을 때 이 정도를 하면,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있겠지만은 어디 가서 내가 석사를 했는데 내가 물석사로 마무리하진 않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물론 그 실적의 질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논문의 특허화나 아니면 논문의 소프트웨어 저작권화를 적극 추진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이제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컨퍼런스를 출판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더 확장 실험을 해서 이제 저널로 확장을 하는 것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어학 점수 같은 경우는 이게 대부분의 대학이 그럴 거예요. 이제 졸업 논문 제출 자격 시험, 논자시라고 보통 줄여서 부르는데, 이제 그때 어학 점수를 미리 내면은 이제 영어 부분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학 점수가 사실 나중에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취득을 한 다음에 과목 면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업무 효율 향상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코딩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낮은 파이썬 같은 경우는 내가 데이터를 뽑았을 때 그걸 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시간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타임라인은 사실 한 부분이라도 좀 어긋나면은 이게 다 밀려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연구실에서 연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잡일 같은 것도 들어오고 그 랩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만 이렇게 산발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러한 연구를 할 시간은 본인이 좀 무리를 해서라도 따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랩실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뭔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연구를 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정말 넘쳐납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이제 이건 제가 권장하는 타임라인이지만은 어쨌든 그 시간을 좀 가치 있게 보내는 게 이제 바로 취업을 택하는 것보다 대학원을 택한 사람들이 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저널 한 건은 내면 좋겠고, 그리고 국제학술 대회,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BK21 국제 우수 학술 대회라고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이 정도 레벨이면은 되게 좋은 학회다라고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건씩 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타이트하게 잡은 거긴 해요. 타이트하게 잡은 거긴 한데, 근데 결국에는 대학원 진학한 목적이 이제 현실에 안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에게 잘 맞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잡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저널은 특허화가 가능하면 최대한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있는데 이제 안 바쁜 대학원생은 없고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 대학원생은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대학원생 A와 B의 실적 차이는 항상 나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방향을 잘 정하고 그리고 노력을 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하면 중간에 이제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적절한 노력을 해가고 중간중간에 잘 쉬기도 하면서 하는 학생들만이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제가 생각했던 게 그 나만의 매기를 찾아라라고 하는데 흔히 왜 청어를 잘 그 신선하게 수송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천적인 매기를 그 양동이 안에 같이 넣어 놓으면은 그 청어가 긴장하면서 그 계속 살아 있는다라고 하는 그런 예시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무언가 그리고 본인에게 자극이 되어줄 무언가를 찾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연구실에 들어갔을 때 이제 가서 하루 종일 일과가 이제 연구와는 상관없는 일을 처리를 하고 아 오늘 일을 열심히 했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좀 동기부여가 될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중에 연구실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 이제 매년 창출해야 되는 실적의 목록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를 목록화해서 하면은 좀 더 잘 보이고 좋더라고요. 근데 매년 써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차 년도 같은 경우는 국내 특허 한 건, 그리고 표준 국내 표준 한 건, 그리고 국제 표준 한 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2, 3, 4차 년도부터는 이게 확 늘어납니다. 근데 연구실에서 과제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를 하는데 네, 이 개수를 딱 보면은 올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느낌이 와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학부 연구생 시절부터 LG전자의 산학 과제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2주마다 미팅 사이클이 돌아오면은 그게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또는 미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달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면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게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자극이 되어줄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게 꽤 도움이 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시켜야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고 좀 어떻게든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었어요. 말 그대로 이거는 최소 그 실적이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두 가지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연구 동반자를 찾고 토론을 많이 해라라는 부분입니다. 흔히 연구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적으로 파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내가 논문을 낼 때도 이제 동료 평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제 동료 연구자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논문이 억셉이 될지 리젝이 될지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학자는 물어뜯기면서 성장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논문 출판하는 부분도 말씀드린 대로 동료 평가가 들어가고 대신에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비평이랑 비판은 구분해서 이제 성숙한 토론 문화를 만드시길 바라고 핵심은 그거죠. 이제 배우는 것도 그렇고 이제 토론하는 것도 그렇고 어제 나보다는 지금의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로 쭉 올라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짜잔을 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부 때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대학원 가서 망하는 경우의 사례가 뭐냐면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쭉 가다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가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정말 완벽하게 완성해서 보여주기보다는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완성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저희 시작할 때부터 모든 연구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정말 인정하긴 싫겠지만 내 연구 방향이 틀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멀리 가기 전에 미리 좀 교정을 받으시는 거를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뭐 이 이후에 대학원 이후에
진로를 결정한다고 하면은 교수, 정부 출연 연구소, 기업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겠죠. 근데 그 모든 직업에 다 대응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정해놨다고 하면은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진로를 택하던 간에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목표로 하는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힘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무섭죠.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이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내가 페이스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달리고 있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다고 항상 전력 질주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 부분이 고민인 건데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정표가 되어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게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또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의 실적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참고는 하되 이제 그것보다 좀 더 높게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변수는 어디에나 있으니까 근데 변수가 많아서 실패했어요라는 것보다는 그 변수를 커버할 정도로 나만의 무기를 미리 갈고 닦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교수 정출연 기업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뭐 논문 외에도 특허라든지 표준화라든지 등의 다양한 실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논문의 가중치가 사실 제일 높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되겠고 정부 출연 연구소 같은 경우는 논문 특허 모두 다 중요하지만은 그 뽑는 연구소나 실의 리서치 핏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핏이 잘 맞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기업 같은 경우는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생각보다 가점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좀 미리 설계를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레퍼런스 체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진로를 정하고 이제 확정이 됐을 때 이제 그 전에 그 뽑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라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 레퍼런스 체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내 지도 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나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연구실 생활을 뭐 잘했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답변이 올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피드백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일단 다른 부분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뽑았어요. 그런데 레퍼런스 체크를 해봤을 때 이 사람이 같이 일할 때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이 바뀌는 게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너무 정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연구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를 좀 명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학술지, 특허, 표준화 뭐 등의 다양한 실적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저도 학부생 때 그랬지만 뭐 논문, 뭐 특허 이런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좀 부록 느낌으로 적어놨는데 그런 것까지 이제 소개할 시간은 크게는 없을 것 같고 일단 어떻게 해야 많이 실적을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그겁니다. 일단 첫 논문을 빨리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걸작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성된 거를 쓴다기보다는 좀 미완성이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미리 좀 써보시고 출판을 해보시는 경험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학부 연구생 할 때 그때 한 Q2 정도 되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논문을 제출을 했고 결국에는 마이너 리비전을 거쳐서 억셉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 되게 어설프죠. 그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때 당시에 논문을 실제로 가져온 건데 사실 당연히 어설픕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는 사이테이션 그러니까 인용 횟수를 보면은 지금 한 36회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도 적지 않은 횟수인데 이게 그 당시에 이 분야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이 인용이 됐는데 결국 연구 분야 부분에서 승부를 좀 본 거죠. 그래서 인용이 좀 더 됐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 이제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때 냈던 논문보다는 더 좋은 논문을 내겠죠. 그래서 계속 더 발전돼 나가는 논문을 출판을 해서
지금은 H 인덱스나 뭐 I10 인덱스 같은 그러니까 연구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에 있어서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내가 완성된 걸작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좀 미완성이라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일단 내보는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연구 주제를 너무 오래 놔두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논문을 내가 썼을 때 이 논문이 그 당시에는 되게 잘 썼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돌아보면은 좀 약점이 보이거든요. 당연하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썼으니까. 그래서 결국 완벽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논문을 바로바로 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버려지는 거거든요. 그건 많이 아깝잖아요. 그건 좀 피했으면 하고 그리고 실적 간 연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절 같은 이슈가 아니라 이제 학술 대회를 내고 이제 표준화를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널을 특허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자기 표절이 아니라 학술 대회 같은 경우는 학술 대회를 내고 나서 추가적인 연구 결과를 더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확장을 해서 저널을 쓰는 게 용이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널을 먼저 낸 다음에 나중에 특허를 내는 것도 이게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이 썼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게 사실 챙기기 힘든 일이긴 해요. 힘든 일이긴 한데 근데 내가 대학원을 진학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당장 좀 더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나중에 좀 더 내가 원하는 잡을 잘 잡기 위해서 갔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월마다 열리는 국제 표준화 미팅을 가기 전에 그 기고서를 내고 그러니까 표준 문서를 내고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학교에서 가출원이란 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내기 전에 그 문서만 가지고 먼저 그 가출원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표준화를 발표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은 그 특허에 대해서 이제 진출원이라고 하는 그 진짜로 내가 이 특허에 대한 우선권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학교가 굉장히 잘 도와주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정도까지이고 그 외에는 이제 학부생 레벨에서 이제 논문이라는 건 있는 걸 알겠는데 이제 논문이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에 있어서 그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제가 알기로 이거 나중에 강의 교환이 학생 성공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제 질의응답도 받아야 되니까 마지막 슬라이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이게 본인이 좀 체화하지 않고서는 사실 잔소리가 되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써놨는데 슬기로운 랩실 선택, 그러니까 어떤 분야가 유망하다고 해서 바로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인기 이전에 내가 재밌어야 더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의 인기 이전에 내가 재밌는 분야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내가 1,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구라는 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좀 계속 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분야가 맞는지는 하기 전에 모르는 거니까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보시는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비교과 프로그램이나 특강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학부 연구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연구를 체험해 보고 그리고 연구 쪽이 맞는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그 해에 인원을 많이 뽑는가 뽑지 않는가
내가 원하는 그곳에 사람을 뽑는가 뽑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게 변수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변수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를 많이 만들어 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내 친구가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라고 했을 때 내가 봤을 때 쟤를 왜 뽑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 친구들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뽑을만 해서 뽑은 거거든요. 결국 그 친구가 뽑혀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뽑힌 거기 때문에 그 뽑혀야 될 이유를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은 사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조차 없죠. 미리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석사 기준으로 이렇게 실적들을 나열을 해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타이트한 기준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리 좀 더 평균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동기부여할 부분은 찾고 토론 자주 하고, 그리고 내 연구를 이제 꽁꽁 숨겨놓지 말고 오픈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실적 창출 관련해서는 한 연구 주제를 너무 오래 놔두지 마세요. 놔두지 말고 첫 논문은 최대한 빨리 써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실적 간의 연계를 잘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봤을 때 내 이력서가 뭐 한두 장으로 끝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유익하고 또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딱 필요했던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한 마음인데요. 명강이었던 만큼 또 학생들의 궁금증도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들이 남겨준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듣고 이거는 오늘 좀 꼭 질문을 해야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네, 강연에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은요, 줌에 있는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사전 질문이 끝나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문헌정보학과에서 개발자의 꿈을 키우고 있는 학생이래요. 대학원 진학 전에 준비하면 좋을 만한 커리어나 프로그램, 또 활동 등을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학부연구생 활동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학부연구생을 하면서 이렇게 방학 때는 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수업을 듣는 학기 중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가 수업 듣기도 바쁜데 연구까지 같이 진행할 틈이 좀 없다는 그런 학생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양립이 가능하도록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양립 가능한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봐도 될까요? 예. 네, 두 번째 질문은요. 해외 방문 연구원 지원 과정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두 번 나갔을 때 이제 첫 번째로 3개월 정도 나갔을 때는 랩 자체 지원으로 나갔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나갔을 때 퍼듀 대학에 6개월간 나갔을 때는 성균관대 대학원 팀에서 국제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이제 제한된 인원이긴 하지만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6개월 기준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펀딩이 들어오고, 그리고 6개월 이상 나간다고 하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비자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리 알아보고 랩실 차원에서의 컨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방문 학생 자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격 신청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 공동 연구를 위한 자격 신청이라고 하면 이제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죠. 일단 지원서를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실적 목록들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선발이 되고 나서 이제 비스팅 스칼라, 그러니까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비자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정리해야 될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막상 가서는 다 찾게 됩니다. 다 찾게 되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내가 랩실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해야 이제 나중에 국제적으로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적어도 부끄럽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자격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학생들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주지연 학생의 질문입니다. 강연 너무 잘 들었다고 하네요. 반성도 많이 하고 배울 점도 많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SCI 논문을 작성할 때 본인의 주제와 걸맞은 저널을 어떻게 찾고 또 영어 논문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우수 논문 선정과 관련한 팁도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SCI급 논문 작성을 할 때는 당연히 주제와 저널 찾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성균관대 그 중앙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제 JCR이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제 특정 저널에 대한 그 점수 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그 자주 쓰이는 저널들이 이제 학부 연구생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선배들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검색을 했을 때 이 출판사의 저널이 좋았어라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그 JCR을 통해서 좀 찾아보시고 이게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와 관련이 있지 않더라도 봤을 때 이 저널에서 나온 주제들이나 아니면 이 저널의 짜임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봤을 때 뭐 엠탑이라는 저널이 좋았다 또는 뭐 IEEE 액세스라는 그 저널에서 나온 논문들이 좋았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좀 준비를 하는 편이었고 우수 논문 선정 이거는 학술 대회 관련해서 뭐 우수 논문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팁이라고 하는 게 잘 써야 된다라는 정도 그리고 의외로 발표가 중요하다라는 것 그 정도 그 외에는 이렇게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잘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 영어 준비는 이게 한글로 먼저 쓰고 그다음 영어로 쓰시는 분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영어로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영어로 먼저 쓰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 SCI급 저널 같은 경우는 성균관대에서 자체적으로 그 교정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교정이 꽤 비싸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부분들은 SCI 저널에 투고한다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 최근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그 교정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GLS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학술 정보관부터 GLS까지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네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학생으로 넘어가 볼게요. 홍상화 학생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수 학부 연구생이나 학부 연구생을 하시면서 랩실을 계속 바꾸셨는지 아니면 한 곳에서 오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방식이 좋을지 강사님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하네요. 두 번째 질문은 우수나 일반 학부 연구생과 대학원생의 기본적인 시간표가 또 궁금하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궁금하다고 하네요. 예. 이제 이거는 아마 다 마찬가지일 텐데 한 사람이 그 한 랩실에서 오래 있는 경우랑 그리고 여러 랩실을 많이 왔다 갔다 한 경우를 두 개 동시에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랩실에서 오래 있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석사, 박사 진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는데 학부 연구생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석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라고 해서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랩실을 여러 곳으로 바꿔서 다녀보진 않았으니까 어떤 방식이 좋다라고 결정을 내리긴 좀 미묘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미묘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왕 할 거면은 이제 선택을 하기 전에 좀 나중에 좀 길게 갈 만한 랩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은데 정말 이 분야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옮기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표라는 게 사실 애매하죠. 언제 출근, 언제 퇴근 이것도 애매하긴 한데
일단 저희 연구실 기준으로 보면은 10시에 출근해서 7시 퇴근이긴 하지만 보통 논문 제출 기간 몇 주 전, 뭐 며칠 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런 시간표가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일과 시간에만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뭐 행정 처리 같은 그런 업무면은 뭐 되겠지만은 사실 내가 해야 될 게 있으면은 저런 시간표가 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학부생 그리고 일반 학부연구생 등의 시간표는 수업 듣고 나서 나머지 시간에는 보통 연구실에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까지 주신 우리 강사님 덕분에 연사님 덕분에 홍상화 학생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학생분들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 네.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분들도 아마 질문할 것들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할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 또한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니까요. 네,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석사만 해야 될지 아니면 박사까지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되어가지고 약간 질문을 가져왔는데요. 만약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은 제가 지금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학부생인데 정말 관심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학기에 박사까지 해서 남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적당하게 관심 있는 분야를 가서 석사과를 하고 빨리 활용될 수 있는 폭도가 넓은 분야로 가는 게 좋을지 약간 어느 쪽을 추천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해진 답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학교 행정 기준으로는 석사를 진학했다가 내가 석박 통합으로 바꾸고 싶어 이거는 지금은 안 됩니다. 저 때까지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석사를 하다가 석박 통합으로 바꾸는 게 됐었었는데 이제는 그건 어려우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네, 사실 그 석사까지만 하고 이제 나중에 연구소로 가거나 뭐 기업으로 가는 게 맞을지 아니면 박사까지 하는 게 맞을지는 그게 처음부터 석박 통합을 선택한 게 아닌 다음에야 일단 석사 졸업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박사를 하는 게 맞을까에 대한 생각은 사실 내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백날 고민해봤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아마 연구를 하시면서 이제 랩실 차원에서 같이 코워크하는 그쪽도 있을 거고 랩실에서의 선배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실적인 조언과 또 공감 감사합니다. 혹시 또 현장에 계신 학생분들 중에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다면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과제나 정부 과제, 전공 수업, 나의 개인 연구 등 대학원 생활을 하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보이는데요. 할 일이 너무 많고 시간은 없을 때 어느 과제나 연구를 최우선으로 잡고 수행해야 할까요? 개인 연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리 좀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선순위가 밀리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공 수업은 사실 나중에 대학원 진학을 한다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학점의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던 케이스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또 다를 수는 있으니까 애매하긴 할 것 같지만 근데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듣는 전공 수업이 모두 다 내가 진학할 랩실에서 다 쓰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랩실에서 좀 유의미한 실적 내고 그 연구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전공 과목을 다 챙기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과제, 정부 과제 간의 구분은 그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논문이 만약에 일주일 이후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부분은 좀 소홀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 거를 바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시간대 위주로 좀 선택을 했었습니다. 네, 데드라인과 시간대 이걸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요. 특수 대학원생도 교수님께 연락을 드리면 랩실에서 연구가 가능한가요? 이게 행정적으로 저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만약에 제 지도 학생이 그 연구를 하고 싶은데 이제 랩실에서 상주하면서 연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기가 없지 않은 다음에 굳이 내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사실 웬만해서는 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네, 도전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 질문입니다. 학계에서 공부하는 것, 연구원이 된다는 건 근무 환경과 조건이 궁금합니다. 특히 월급이나 워라밸과 같은 실질적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해당 부분의 내용과 이런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경로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저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정말 어려운 문제고 학계에서 공부하는 것과 연구원이 된다는 것. 제가 느꼈던 걸로는 이게 이제 석사, 박사까지 한 이후에 잡을 잡는다고 하면은 이제 저도 박사 거의 끝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엔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 봤을 때 논문 쓰는 것 자체에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쓸 일 없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계속 쓸 일이 생길 겁니다. 계속 쓸 일이 생길 거고 그리고 연구원의 근무 환경과 조건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그 연구 강도는 조금씩 다르겠지만 적어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자유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석사, 박사까지 갔을 때는 박사 정도 됐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석사 같은 경우에도 그것보다는 좀 덜 하지만은 예, 자유도가 마찬가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워라밸이야 기업마다 다르고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일 것 같고 이거를 찾는 정보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산학장학생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때 미리 기업에 컨택을 해서 그 내가 졸업하면은 기업으로 가겠다라는 일종의 그 서약 제도를 받는데 이제 그걸 하면은 그 전에 학생 때 지원금이 나와요. 그 기업에서 이제 LG전자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산학장학생 모집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설명회를 오십니다. 설명회를 오실 때 좀 여쭤봤어요. 일 많이 빡세게 하나요? 뭐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그럴 때 저는 좀 여쭤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의 연구 환경이라던가 워라밸에 있어서는 물론 저희 지도 교수님도 좋은 그 방향이 될 수 있지만은 같이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나 아니면 제가 포닥이실 때 뵀다가 교수로 임용이 되신 분 그런 분들에게 따로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정량적으로 이제 보고서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개인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 부분은 좀 적극성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만나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예, 굳이 안 받아주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좀 여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구 해외 파견 프로그램의 경우 파견 기관을 본인이 직접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해외 기관 연결은 어떻게 알아보고 하셨는지 문의드리며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의 경쟁률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린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된다는 거를 저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교수님과 아시는 분인데 이제 연구 분야가 좀 맞는 연구실이 몇 군데 있었는데 그럴 때 이제 미리 컨택을 해서 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도 괜찮을까요?라고 여쭤봤었고 다행히도 좋은 답변을 받아서 다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결국 이게 학생이 직접 컨택하는 것과 교수님께서 도와주셔서 같이 컨택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시고 경쟁률 같은 경우는 오픈을 하지는 않는데 제가 지원했던 2021년, 2022년까지는 그래도 너무 막 힘들다거나 빡세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단 좀 더 올라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람이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봤을 때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이 친구가 갔을 때 별로 의미가 없는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친구는 가서 좀 의미 있는 걸 하고 오겠구나라고 인상을 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과 꽉 알찬 정보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특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